도스토옙스키의 대표작 하면 보통 이제 4대 장편 소설을 얘기하지만 이 두 작품이 가장 많이 읽힙니다. 국내에서도 죄와벌하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렇게 되는데 뭐 이렇게 작품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뭐하지만 죽기 전에 읽어야 될 천왕권의 뭐 고전 거기는 죄와벌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복에 따라서는 뭐 이 도스토옙스키 최고 걸작이 이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기도 합니다. 그 전공자들은 뭐 보통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마지막 작품이니까 가장 마지막 작품의 최고 걸작이라는 거는 그 작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갔다는 어떤 증거이기도 한데 사실 그 데뷔작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를 혹시 읽어보셨더라면 재밌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인데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까지 보이진 않아요. 이 작가가 과연 이런 나중에 이런 작품을 쓰게 됐을까 이것까지는 보이지 않는데 도스토옙스키 자신도 안 보였을 거예요. 그거 쓸 때는. 근데 그 약간 그 예외적인 어떤 삶 이런 것들이 조금 거기 그러니까 본의하고는 관계없이 이제 정치 서클 가담한 거가 문제가 돼가지고 10년간 정확하게 한 4년에서 이제 8년간 그 이제 감옥에 가고 이제 사병으로 이제 강제 복무를 하고 한 8년간인데 전후로 조금 있어가지고 한 10년 동안 이제 유영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40대에 다시 이게 두 번째로 이렇게 데뷔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작가의 어떤 문학적 세계가 상당히 그 변화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보통 이제 지하로부터의 수기라고 최근에 뭐 번역본이 여러 종 나와 있는데 그 작품 이후에 새로운 어떤 단계로 진입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그 이후에 쓰여진 게 이제 죄와벌부터 그 백치, 양령,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중간에 미성년이라는 장편도 있는데 그런 이제 그 장편 소설의 여정이 쭉 이렇게 깔아놓이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이렇게 얼마나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작품 안 읽으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니까 조금 소개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21년생 그 당시로서는 아마 평균적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 60세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요즘으로서는 조금 아까운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난 게 됩니다. 이 작품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완결된 작품이 아닙니다.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은 이제 미완의 작품이고 창작 계획상으로도 한 절반 정도 쓰여진 거. 그러니까 최소한 이만큼이 더 쓰여져야 됩니다. 혹은 이거보다 더 긴 분량을 이렇게 남겨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맨 처음에 작가 서문에서 소개하고 있지만 알렉세이 카라마조프, 이 알료샤, 애칭은 알료샤죠. 얘 전기를 쓰는 거다. 이 서술자가 직접 소개하고 있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의 알료샤. 작가가 고려하고 있는 나이는 이제 33살의 알렉세이입니다. 33살이라는 건 나름대로의 설정이죠. 그리스도의 나이에 이렇게 맞춘 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알렉세이 전기를 쓰려고 하는데 괴짜라고도 불러요. 이 서술자가. 근데 자기 주인공이다. 근데 뭐 주인공이면 주인공다워야지 뭐 이렇게 평범한 인물이 어째서 소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조금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그런 독자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내가 서문을 쓴다라고 돼 있지만 뒤에 가게 되면 이제 제압되진 않아요. 그냥 읽으려면 읽고 말려면 말하라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사건, 이 20살 때 그가 겪은 이 가족사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는데 그게 알렉세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잠깐 다루겠다. 그러니까 이거 먼저 에피소드로 이렇게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인트로, 서곡이 저희한테 주어져 있는 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맛보기죠.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진입해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이제 사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하고 한 게 이제 이 작품입니다.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게 이만큼이 마저 더 쓰여졌더라면은 세계 문학사에 거의 전무후무한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후속작 쓰는 게 나름 또 유행이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뒷얘기 이런 것도 있고, 전쟁과 평화도 뒷얘기 소설이 있어요.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걸 다루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아직 도전한 작가가 없습니다. 이 이후에 실제 이제 창작 메모만 남아 있는데, 거기서 알렉세이가 뭐 테러리스트가 되고 이런 정치적 활동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됐을까 상당히 조금 궁금하기도 한데, 아직 조금 역량이 부족한지 거기 도전한 작가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은 빈민구제병원 의사들입니다. 의사면은 조금 먹고 살만 하겠거니 하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러시아에서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조금 사자 들어가서 조금 알아주는 쪽이고, 러시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고, 러시아에서는 잡계급이라고 그럽니다. 의사도 뭐 상인, 사제들이 잡계급이에요. 뭐에 대해서 잡계급이냐면 귀족에 대해서. 귀족들이 있고요. 톨스토이는 물론 대귀족입니다. 톨스토이, 뚜르게네프 이런 작가들은 귀족이고, 도스토옙스키는 잡계급이고, 레벨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좀 달라요. 그래서 맘먹자 그러면 안 되고요. 원고료도 다릅니다. 귀족들은 돈도 많은데 원고료도 더 받았어요.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어렵게 쓰는데 원고료도 조금 덜 받고, 그래서 조금 불만스러워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세 작가 사이가 다 안 좋았거든요. 잡계급, 그 다음 농민이 있어요. 계급 구성이라는 게. 잡계급은 원래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잡계급은 19세기 중반에 가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잡계급 출신의 지식인, 인텔리겐차가 하나의 사회적 그룹을 이렇게 형성하게 돼요. 그리고 나름대로 작가, 비평가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요 출신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농민. 그 다음에 뭐 하나 또 하자면 노동자인데, 이거는 상당히 나중에 등장합니다. 19세기 말에 가서요. 그러니까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소설에서 이게 없어요. 노동자는 없고, 톨스토이는 주로 지주 귀족하고 농민 문제만 이렇게 다룹니다. 톨스토이가 활동할 때도 물론 제3 중간 계급이 있었는데, 톨스토이는 관심이 없었어요. 중간 계급에는. 여기 뭐 상인이니 뭐 이런 계급은 전혀 관심 없었고, 지주하고 농민 문제만 관심거리였어요. 어쨌든 이제 요 잡계급 출신인데, 그래도 뭐 영지가 있고 농노들도 있고 그래요. 아버지가 이제 농노들한테 피살당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피살설이 이제 주류설인데, 그 다음에 도스토옙스키가 최초로 간질 발작했다는 이제 설이 또 이제 가장 그러니까 주류설입니다. 간질.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간질 발작한 걸로 이렇게 유명합니다. 도스토옙스키, 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을 다룬 영화가 4편 정도 있는데, 4가지 종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혹시 체코에서 만든 거, 체코의 한 극단에서 이제 이거 연극의 무대를 올렸는데, 그거를 이제 영화로 이렇게 담은 게 있어요. 상당히 잘 만들어진. 연극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데, 영화도 잘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중간에 인형극 삽입되어 있는데, 궁금하신 분은 제 블로그에 보면 제가 이렇게 옮겨놨어요. 유튜브에 있는 걸 옮겨놨는데, 이 인형이, 그러니까 오늘의 작가, 퓨오도르 미할로비치 도스토옙스키를 모셨습니다. 딱 한 다음에 쬐끄만 인형이 있어요. 이제 귀가 넓적하고 큰 인형 하나 있는데, 사람 형상은 아니고 동물 형상인데, 의자에 이제 안락 의자가 까딱까딱 하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뭐 도스토옙스키 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작품들을 쓸 수 있었는가 물어보니까, 그거는 이제 비결이 있다고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서 이제 간질 얘기를 해요. 간질 발작 어떻게 하는가 시범을 보여달라니까, 처음에 이제 귀가 떨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 팔이 떨리기 시작해가지고 온몸이 떨리면서, 그게 이제 굉장히 이게 고통감이 이렇게 극도로 올라가는데, 긴장 상태가, 그 다음에는 엑스타시를 느껴요. 황홀감의 체험이 있더라고요.
이거 뭐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짧은 순간이지만 대단히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고통스럽다가 그 다음에 굉장히 황홀한 그런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 영화에서 이제 인형이 상하 좌우로 막 날아다녀 기분이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니다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쓰기 시작했다. 그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작가에게서 중요한 어떤 병력입니다. 간질 환자 중에 가장 뛰어난 작가죠. 도스토옙스키는 간질계에서 여러 병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또 도박병. 요새 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도스토옙스키도 만만치 않습니다. 도박 중독자였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탕진하고 이렇게 그랬었는데 도스토옙스키는 나름대로 이렇게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 운명을 이렇게 테스트해 보는 거 거기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물론 시작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좀 땄겠죠. 이거 봐라 해가지고 이제 그 도박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 자기 체험을 소설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 도박자라는 소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형. 아까 말씀드렸는데 20대 후반에 이제 한 정치 서클에 가담했다가 이제 그 본보기로 체포가 돼가지고 그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게 뭐 서클 가담했다고 사형시킬 일은 아니었는데 이제 겁주기에서 본보기로.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사형 선고한 다음에 형 집행 직전에 이제 황제 사면령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쇼죠. 그랬는데 일단 이 당하는 개구리 사정은 또 그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형장에 가가지고 세 줄로 서가지고 여기 이제 형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두 번째 라인에 있었는데 1조 라인이 딱 가서 세 명이 다 안대하고 이제 이 총사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총하고 거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제 시나리오대로 멈춰라 해가지고 황제 특사가 내려졌다. 너희를 뭐 특별히 용서해가지고 감형한다. 그 체험.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소설에 몇 번 나옵니다. 그 짧은 순간, 아주 긴장된 짧은 순간의 어떤 경험. 그것도 우리가 경험하기는 좀 힘듭니다. 이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간질이나 이거는 인력으로 안 되겠죠. 하여튼 이게 한 사람의 생애에서 이게 다 복합적으로 이런 걸 다 경험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는 굉장히 어떤 나름대로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어요. 전기 자체가 대단히 좀 흥미롭습니다. 읽을 만한 대목이 많은데, 어쨌든 이런 체험들이 그의 문학 속에 이제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고, 이거하고 관련된 것 중에 하나는 말씀드리면은 사형.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도스토옙스키에게서는 시간이 이렇게 응축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시간을 다루지 않아요, 도스토옙스키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뭐 죽기 직전에 뭐 한평생의 주마등처럼 싹 지나간다. 뭐 이것도 설이죠. 그 뭐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이렇게 보고를 해줘야지 알 수가 있을 텐데, 도스토옙스키는 아무튼 그런 유사한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 많은 걸 경험하고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도스토옙스키는 그게 자기 경험이니까, 자기가 해보니까 그렇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도스토옙스키 소설에서 다뤄지는 시간 스케일이 대단히 짧습니다. 죄와 벌은 한 일주일 정도. 그 이제 장편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는 한 3일 정도, 재판 빼면은 3일 동안 벌어진 이야기, 주된 사건은. 그러니까 전사하고 이제 전사 간략한 소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재판 장면이 있는데, 실제 사건이 벌어진 건 한 3일 정도입니다. 그 안에 이 사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적인 시간은 실제 시간이나,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실제 시간이 아니라 어떤 주관적인 시간이고 심리적인 시간이고 어떤 경우에는 이 4차원적인 시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간 경험을 얘기해요. 이 시간 때문에 사실 약간 여담이지만 말씀드리면은 이게 도스토옙스키 소설이 과연 이 근대 소설의 이 범주에 들어가는 건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근대 소설에서 루카치란 비평가가 이렇게 정식화해 놓은 건데, 그
소설이란 이제 부르주아 사회 그 서사시라고 이렇게 규정해 놓고 소설에서는 본질이 시간과 함께 주어진다 이렇게 딱 정의를 못을 박아놨어요. 그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가장 이렇게 권위 있는 정의입니다. 이 소설의 이론에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런데 도스토옙스키에게서는 그러니까 본질이 시간하고 같이 주어지는데 도스토옙스키 소설에서는 시간이 대단히 의미가 축소돼 버리니까 이거 들어맞질 않아요. 루카치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단 한 편의 소설도 쓰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기 정의 맞질 않아요. 뭔가 새로운 걸 써놓고 새로운 시대에 속해요. 도스토옙스키는 어떤 물건을 하나 써놓긴 했는데 편의상 그거를 소설이라고 부르지만 도스토옙스키가 쓴 건 소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뭔가 다른 거. 소설의 이론이란 책 자체가 도스토옙스키 이론의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루카치라고 아시죠? 마르크시스트 비평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제 자기가 포부는 도스토옙스키 이론을 쓰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이렇게 대결해 볼 만한 작가다. 이 대단한 작가다. 내가 한번 대결해 보겠다. 도스토옙스키 이론을 쓰려고 하는데 도스토옙스키 이론을 쓰려면은 인트로로 이 서론이 필요합니다. 그게 소설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설의 전사를 알아야 돼요. 소설의 이론. 근데 소설이란 게 뭔가에 대해서 정의해 놓고 왜 도스토옙스키는 아직 한 편의 소설도 쓰지 않았는지, 않았다 말할 수 있는 건지. 그 소설의 이론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는 다른 세계에 속한다. 그리고 이제 그거 얘기해 줘야 되는데 루카치도 도스토옙스키 닮았는지 안 썼어요. 그 다음에 서론만 쓰고 본론은 안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치 활동하고 뭐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바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조금 생각이 달라졌는지 나중에 짧은 에세이만 하나 씁니다. 도스토옙스키 이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문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과 관련해서. 그래서 같은 맥락인데 루카치가 보기에는 이래서 도스토옙스키가 뭔가 대단하고 뭔가 엉뚱한 거, 뭔가 다른 거, 뭔가 좀 괴짜적인 걸 썼다고 하면은 또 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 상당히 미숙한 소설을 쓰는 작가입니다. 여기 작가 혹시 지망생 계신지 모르겠는데 문창과 어디 가서도 이런 소설 쓰라고 얘기 안 해요. 그 소설 미학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도스토옙스키 소설은 이류 소설 내지는 상당히 미숙한 소설입니다. 뭐 잘 안 맞아요. 그 형식미라는 게 많이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물론 이제 구성 같은 거는 죄와벌이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구성미를 이렇게 보여주긴 하지만 톨스토이 같은 작가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그 조사에도 되게 결과 비슷한데 소설가들이 뽑은 최고의 소설가는 항상 톨스토이가 나와요. 영어권 소설가들이 뽑을 때. 일반 독자들하고는 좀 달라요. 독자들은 이제 톨스토이가 좀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소설가들이 생각하기엔 소설가들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써보는데 도스토옙스키는 조금 만만한데 나도 도스토옙스키적인 소설 써봐 이렇게 되는데 톨스토이적인 소설 써봐 이건 잘 안 돼요. 난 못하겠다 이렇게. 그래 이제 이 유윈 너가 제일 잘 쓴다 이렇게 돼. 톨스토이 소설 대단한 그 형식미 이런 걸 이렇게 어떤 역량 같은 걸 이렇게 보여줍니다. 반면에 도스토옙스키는 뭔가 그 형식이 무너져 있어요. 이게 시간이 축소되어 있다고 그랬지만 이 소설의 형식 속에 다 들어가지 않을 만한 이 내용, 콘텐츠가 이렇게 우겨 넣어져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도스토옙스키. 읽을 때도 여러분이 조금 부담스럽고 좀 빡빡하다는 인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재미이기도 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 아주 싫어요. 이 도스토옙스키 소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장광설이고 뭐 좀 형식이나 뭐 균형이나 이런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게 도스토옙스키 소설의 특징인데 이렇게 높이 평가할 수도 있고 이류 소설 이렇게 좀 폄하할 수도 있고 근데 주목하는 거는 이제 주목하는 양상은 비슷합니다.